오컬트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인류가 타락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불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 건물과 기념비, 오래된 책과 오늘날 대중매체 속에서도 오컬트 심볼리즘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오컬트 세력으로 가장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비밀결사 프리메이슨, 그들은 누구일까?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들은 그들의 기원을 에녹에게 혹은 바벨탑을 건설한 이무롯에게 두고 있다고 밝힌다. 오컬트 세계는 성경의 기록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그들의 주장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자. 에녹,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니시에이트, 착수, 전수, 계몽자 또는 이니시에이터, 계시인, 전수자라는 뜻을 가졌다. 화강암, 청동 혹은 노쇠로 만든 그가 세운 기둥들의 전설은 아마도 상징적일 것이다. 홍수를 견뎌낸 청동 기둥은 합법적 후계자인 메이슨들이 이어받은 신비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시작부터 그 신비의 관리인과 저장고였으며 그것은 세상의 대부분이 모르며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유전의 흐름으로 이어져 온 위대한 철학과 종교적 진리와 도식과 상징과 그리고 우화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모랄스 앤 도그마는 33도 프리메이슨 알버트 파이크가 1871년에 쓴 책으로서 프리메이슨 핵심층, 즉 30도에서 33도 프리메이슨을 위한 프리메이슨 성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흥미롭게도 대홍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전수받은 신비스런 지식이 에녹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어느 에녹일까? 그들은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일까? 참고로 그들은 유전의 흐름으로 그들의 신비주의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알버트 파이크가 설립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한 스코틀랜드파 프리메이슨들은 그들의 시작을 BC 3760년에 두고 있는데 성경학자 제이 어셔의 성경 연대기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BC 3382년에 탄생하였다. 즉 프리메이슨의 조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보다 378년이나 더 앞서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프리메이슨들의 조상 에녹은 과연 누구일까? 혹시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닐까? 알버트 파이크의 다음 발언이 이 점에 대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준다. 루시퍼는 빛과 선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위해 어둠과 악의 하나님인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보다시피 오컬트 영지주의 사상은 선과 악이 뒤집혀 있다. 그들은 아도나이 하나님, 즉 성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악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루시퍼가 선이라고 주장하는데 더 나아가 파이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루시퍼, 빛을 가진 자, 기이하고 신비한 이름이 어둠의 영에 주어졌다니. 루시퍼, 아침의 아들, 그가 빛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그의 견딜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연약하거나 감각적이거나 이기적인 영혼들을 눈멀게 하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리메이슨이 이어받은 오컬트 지식의 시작은 아담의 7대 손 에녹보다 378년이나 앞서 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를 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외부인들과 낮은 계급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들의 선조는 실은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다. 오늘날 자신들을 메이슨, 즉 석조 건축물들을 건축하던 석공들의 후예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은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예라는 의미이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대홍수 후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대홍수 후에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중 함의 손자 니므롯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여 일어나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께 크게 반역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홍수 후 다시금 오컬트의 계보를 시작하는 니므롯 또한 도시의 건설자였다는 점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는 홍수 후 처음으로 왕국을 건설하였고 많은 도시를 건설하였다. 또한 그의 주도 아래 불순종의 자녀는 시날 땅에 바벨탑을 건설하였는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니므롯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것은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다. 그는 대담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음으로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는 자기의 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부를 천천히 독재 정부로 변화시켰다. 또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에 담그실까봐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 니므롯의 정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첫째,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설득하였다. 오늘날 이런 똑같은 정신을 가진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세상에 실은 두 종류의 종교밖에는 존재하지 않다. 자신의 죄됨과 무력함을 시인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참 종교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짓 종교이다. 둘째, 니므롯은 자신을 신뢰하는 종교를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부에 의존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프리메이슨 퀴즈북에는 니므롯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니므롯은 누구였는가? 그는 구스의 아들이다. 오래된 헌법에는 그가 석공예, 프리메이슨 공예의 아버지였다고 언급하며 성서에는 많은 도시에 건축하였다고 한다. 즉, 니므롯은 현대 프리메이슨의 아버지이며 많은 도시의 건축가였는데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은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석공예, 프리메이슨 공예에서 바벨은 의심 없이 프리메이슨 사업을 상징하며 초기 해석가들은 그 사실에서 충분히 이득을 얻었다. 그들은 시험받고 검증된 마스터 메이슨처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을 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기억하였다. 그들이 시날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로 거주했고 처음으로 메이슨이라는 이름의 특징을 가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혼란의 높은 탑, 바벨탑을 건설했다. 악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나 언어의 혼란은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고대 메이슨들의 방법을 고안하게 했다. 프리메이슨은 바벨탑이 선조들의 사업이었다고 밝히는데 이 인용문에는 흥미롭게도 악에서 선이 나온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그들의 신조를 분명히 밝히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에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정부 체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만약 그 일이 계속 허용되었다면 인류는 그곳에서 자멸하게 되었을 것이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날까지 4,000년 이상 은혜의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희망을 준 이 사건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던 고대 오컬트 세력에게는 큰 재앙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언어의 혼란으로 좌절되었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방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 즉 상징들을 통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의 상징들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다. 너무 과장하지 마라. 별일 아니다. 맞다. 그들의 상징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여야 할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까? 그것이 자신을 상징들과 신조들과 기념물들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있는 한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 프리메이슨 조직은 16세기에 유럽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이다. 프리메이슨이 존재하기 전에 장미 십자회가 있었고, 장미 십자회가 있기 전에 템플 기사단, 영지주의자들, 카발라 학자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고대 신비주의 종교들이 있었다. 물론 프리메이슨이 등장하였다고 전에 있었던 오컬트 단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다. 장미 십자회는 현존하고 있으며 영지주의 해석들은 영화들 속에 굉장히 만연하다. 또한 히브리 신비주의 카발라는 할리우드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템플 기사단은 오늘날 말타 기사단과 콜럼버스 기사단 같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대 신비주의 종교 또한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꾸었는데,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으로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 있으며, 마술과 마법, 강신술과 심령술은 각종 매개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오컬트 세력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지역은 바로 미 대륙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을 신아틀란티스를 실현할 장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대화록에 의하면 풍부한 천연자원과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문명을 가졌었고,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지진과 대홍수로 순식간에 물속에 잠겨버렸다고 한다. 대홍수로 멸망한 고도로 발달한 문명?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렇다. 그들은 너무 악하여 멸망당한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33도 프리메이슨 철학자 오컬티스트 맨리 피 홀은 아틀란티스가 실존하였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제국이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재건될 운명이라 밝혔고, 비밀 조직들은 지난 3000년 이상을 줄곧 깨달음을 얻은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예비 지식을 수집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대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은 신아틀란티스를 이루기 위하여 일해왔다는 뜻이다. 이 신아틀란티스의 계획을 세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 대륙으로 프리메이슨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영국의 장미 십자의 수장 프랜시스 베이컨 경이다. 이 사실에 대해 맨리 피 홀은 많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메이슨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 존재하는 비밀스럽고 위험 있는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아틀란티스는 잘 형성되어 갔다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미국에서 오컬트 세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하여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만 살펴보아도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 속에서 비밀 조직들에 속한 유력 인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으로 시작하여 역대 대통령 중에 프리메이슨으로 확인된 대통령만 최소 14명이다. 그 외에도 프리메이슨 뉴스그룹 데몰레이 출신인 빌 클린턴, 2명의 대통령이 탄생한 부시 일가는
해골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해골단은 수많은 정계의 강력한 유명인사를 배출한 것으로 또한 유명하다. 이뿐 아니라 허버트 후보 이후에 공화당 대통령은 모두 보헤미안 클럽에 속해 있다고 한다. 또한 FBI의 첫 번째 수장 제이 후보 역시 프리메이슨 단체인 슈라이너 회원이었으며 미국 정보국의 아버지라 불리며 CIA의 전신인 OSS의 수장이었던 W. 도노반은 말타 기사단의 소속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CIA를 1000조각 내고 오늘날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주범인 FRB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콜럼버스 기사단의 소속이었다. 물론 그는 오컬트 세력에게 반역해서 암살당했지만 말이다. 그의 암살 사건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건 중 하나인데 숭흥빙은 그에 져서 화폐 전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대사를 통틀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만큼 노골적으로 민주정치를 짓밟은 예는 없을 것이다. 케네디 암살 후 불과 3년 만에 18명의 결정적 증인이 연이어 사망했다. 그중 6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3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으며 2명은 자살, 1명은 목이 잘리고 1명은 목이 졸려 죽었다. 그리고 5명은 자연사했다. 영국의 한 수학자는 선데이 타임스의 기관글에서 이런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10경분의 1이라고 했다. 프리메이슨과 다른 비밀 조직들은 신세계 질서를 위하여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특별히 과거 미국 역사에서 독립혁명과 남북전쟁은 그들의 영향으로 생긴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정재계의 수많은 유명인사가 프리메이슨이거나 해골단, 보헤미안 클럽, 말타 기사단 등등 비밀 결사에 속해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미국 대부분의 주요 인물이 비밀 결사에 속해 있었고 지금도 속해 있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다. 그런데 과거의 프리메이슨들의 영향력을 널리 알린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19세기 윌리엄 모건 사건이다. 캡틴 윌리엄 모건은 프리메이슨 첫 3단계에 대하여 폭로하는 책을 기록하였는데 그 사실에 분노한 프리메이슨들은 그를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후에 대중에게 이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은 범죄자들에 대하여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본래 프리메이슨이었다가 탈퇴한 장로교 목사 찰스 G. 비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람들은 법정, 보안관들, 목격자들, 배심원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당시에 완전히 무력하였다. 정의가 실현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시 대중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미국의 7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스 애덤스가 이끄는 안티 프리메이슨 당이 출범하게 되었고 존 퀸스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프리메이슨 조직이 최악이 아니라면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악 중의 하나라고 양심적으로 믿는다. 그뿐 아니라 프리메이슨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프리메이슨은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것은 높은 고위층, 부유층, 각 기관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세를 가졌다가 잃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권력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 프리메이슨은 우리 정부 안에 존재하는 분명하고 독립적인 정부이며 비밀스러운 방법들 때문에 땅의 법령들이 닿지 않는다. 인용문들에서 읽듯이 과거의 프리메이슨은 미국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졌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오늘날에는 더 적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신세계 질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통해 완성되는 신세계 질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미국이 건국부터 지금까지 비밀 결사에 속한 지도층이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이 비밀 결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컬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 비밀 조직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 파워이기 때문인데 그들의 목적인 신아틀란티스, 신세계 질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온 세상을 주관하며 세상을 경제 위기로 몰아가는 일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이 성경 예언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다. 미국은 분명히 성경 예언에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기독교계 밖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짐승의 표의 환란과 관련되어 말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왜 미국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들에 등장하는 예언 해석을 위한 열쇠를 얻어야 한다. 먼저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국가를 상징한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을 연구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네 큰 짐승은 네 국가를 의미한다.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네 국가를 짐승들로 표현한 것인데 네 번째 국가에 대한 내용이 2장과 7장에서 동일하며 2장은 첫 번째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성경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이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예언한 것이란 사실을 양심적으로 역사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 예언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을 설명해 주던 천사는 이 음녀가 앉은 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매우 밀집된 곳에서 탄생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뜻은 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탄생하는 국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한 새끼양같이 생겼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끼양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새끼양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새끼양 같다고 표현한다면 그 말은 그 국가가 기독교의 정신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탄생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특징을 가진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입을 열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낳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온 세상에 강요하는 세력으로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미국을 보고 있다. 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출발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오컬트 비밀 조직들이 미국을 용처럼 말하게 될 국가로서 준비해 왔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 예수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이미 1720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보시죠 나의 주여, 이 방에서 저는 파리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침례교 역사가 데이브 헌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수천의 비밀 요원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회,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그 밖에 다른 집단들을 포함한다. 바티칸의 정보력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력은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해골단 등등 이러한 비밀 조직들은 모두 예수의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며 교황의 기사단이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비밀 요원들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정보국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으며 또한 오늘날 미국을 손에 쥐고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FRB를 사용하여 미국의 경제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아이비리그 예일대 출신의 변호사로서 20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캐런 후디스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참고로 그녀는 세계은행 근무 당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내부 고발을 하다가 세계은행에서 해고되었다. 스위스 7위 로잔 공과대학에서 세계에 4만 3천 개나 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서 이 기업을 모두 사들인 폭력배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읽을 수 없는데 그들이 언론사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FRB와 국제결제은행은 가장 큰 사기꾼들 예수회와 한패이다. 각국의 세계은행 내부 고발자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폭력 행위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바로 바티칸의 예수회다. 나는 늘 CIA와 다른 정보국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바티칸이 거대한 정보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기꾼 정보국들은 바티칸의 정보국 아래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국세청 소득이 바티칸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악행을 하고 있다. 그들이 세계의 모든 첩보기관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온 세상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후디스 씨의 말대로 그저 연극일 뿐이다. 꼭 소떼를 도살장으로 몰아가듯이 그들은 전쟁과 혁명과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지휘하여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사탄의 오컬트 세력이 이루려 하던 신세계 질서를 원하도록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 원칙은 니무롯이 바벨에서 행한 것과 같다. 공립교육체계, 미디어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대중이 자신의 지성과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세뇌 교육하고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만들어 대중이 정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인데 결국 끝에는 늘 그래왔듯이 독재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파시즘의 상징인 파시아를 보게 되는 것인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못할 만큼 철저히 세뇌당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들이 독재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한 저자는 예수회가 특별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조종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개신교들 사이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프리메이슨은 예수회가 개신교도들을 없애기 위하여 완성한 예수회의 걸작품이다. 예수회는 사탄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비밀 조직들의 우두머리며 사탄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오로지 진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인데 과거 중세 시대에 교황권과 예수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이 처단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3장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에 대하여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중세 암흑시대에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성도를 죽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세력이 바로 교황권이다. 과거 종교개혁가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분리하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인지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그 특징들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졌다.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한 AD 476년 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 열국 중 세 뿔을 뽑으며 즉 세 국가 헤롤리, 반달, 오스트로고스를 멸망시킨 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멸망당한 오스트로고스는 AD 538년에 멸망했다. 이 세력은 정치적 힘을 가진 국가이면서 다른 뿔과 다르고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 즉 이 세력은 종교적 특성도 가졌다. 성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이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언급하며 7번이나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로서 등장하는 예언적 기간과 관련된 세력인데 이것은 과거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하던 성경에 기초한 연일 원칙을 사용하면 실제적으로는 1260년이 된다. 작은 뿔은 1260년간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던 세력이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즉 십계명을 변개하는 세력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세력이다. 이 모든 특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지구 역사상 로마 천주교 교황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교황권이 스스로 자신이 적그리스도이며 십계명을 변개하였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온 세상에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음으로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 있고 지고함으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러한 문서는 천주교회에 셀 수 없이 많은데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공식 문서들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적, 즉 안티는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발언은 자신이 적그리스도라고 문자 그대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권세도 있다. 우리는 천주교회의 십계명과 성경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별히 천주교회의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빠져 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신 날을 바꾸었다. 천주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는 교황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렇다. 과거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 천주교회와 분리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오늘날 WCC를 통하여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개신교회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통탄할까.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교황권의 전성기는 AD 538년 당시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온 세계의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1260년 뒤인 1798년에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던 프랑스 혁명군이 피우스 6세를 잡아가면서 수많은 성도를 죽인 교황권의 끔찍한 전성기를 마치게 된다.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칼로 죽인 교황권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중세기 교황권의 전성기를 본뜬 우상, 즉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 미국이다.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세 교황권이 가졌던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 조직의 활동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황권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서 점점 더 중세기 교황권을 닮아갈 것이다. 중세기처럼 국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고 국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처단할 것이란 뜻이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드는 것이다. 그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그의 발언들과 가르침들을 여기 미국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지 이제 오래되었다.
그들은 분명히 천주교회의 원칙들과 가르침들을 미국에서 충실히 실행에 옮겨오고 있다. 오바마 또한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교황을 찬양하였다. 그의 정권은 부시 정권보다 더욱 급속도로 미국을 용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 결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대중매체에 난무하는 그들의 심볼리즘이 아닐까 한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는 사탄 숭배에 심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컬트 심볼리즘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제 제법 오래전의 일이 되어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미국 라디오 방송국들의 재생 목록에서 다이영이란 곡이 제외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곡에 우린 젊어서 죽을 거야 라는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온갖 오컬트 상징이 가득 담겨 있으며 그 곡을 부른 케샤는 샌디옥 슈팅 사건 직후 트위터에서 본인은 그 노래의 가사를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그 트윗은 얼마 후에 삭제되었지만 말이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매우 강력한 한 비밀스러운 세력에 대하여 경고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연방준비법에 서명한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정계에 들어온 이후 줄곧 여러 사람의 견해들이 내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다. 미국 상업과 생산업 분야의 가장 큰 거물들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조직적이며 교묘하며 조심스럽고 맞물려 있으며 완성되어 있으며 만연한 하나의 세력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비난할 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로 세상의 거물들이 두려워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스러운 세력이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오늘날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세계 단일 정부 설립 계획은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음모론일 뿐일까? 룰러스 오브 이블이란 책은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시작한다. 세상에서 음모론을 믿는 자들은 오직 그것을 연구해본 자들이다. 정계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을 때 그는 과장된 표현을 썼는지도 모른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빌 클린턴이 가장 존경하던 교수 캐롤 퀴글리가 그에 져서 비극과 희망에서 대증은 이미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작지만 강력한 그룹의 주관 아래 있고 퀴글리 자신도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담대히 공인하였을 때 그도 과장된 표현을 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작은 그룹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음모론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자신을 상징들과 신조들과 기념물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퀴글리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그룹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밝혀왔는데 그 세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상징들과 조각들과 기념물들을 통해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들은 오늘날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대중에게 광고하고 있다.
아마 신세계 질서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미화 1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화 1달러에는 가장 유명한 오컬트 상징인 전시한 피라미드가 등장하며 그 밑에는 신세계 질서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등장한다. 피라미드 바닥에 철자들이 나타내는 숫자들을 합하면 1776이다. 1776년은 미국 건국년이기도 하지만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의 탄생년이기도 하다. 전시한 피라미드 외에도 13개의 별, 13개의 열매, 13개의 화살, 올빼미 등등 수많은 오컬트 상징들이 미화 1달러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 되었지만 많은 경우 신세계 질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질서는 종교, 경제, 교육, 정치, 식량 등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중앙에서 통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프리메이슨과 같은 오컬트 세력이 인류의 타락 이후로 지난 수천 년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오래된 목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거의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종교는 WCC를 통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경제와 교육, 정치와 식량 또한 세계화되어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로서 널리 사용된 지 오래되었다. 언어뿐 아니라 온 세상이 울고 웃으며 즐기는 소재들, 즉 문화가 세계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런데 오컬트 세력은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려 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프리메이슨의 최고 계급인 33도 프리메이슨의 모토인 오르도 앞 카오, 즉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룬다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룬다.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이미 예수회와 일루미나티의 원칙이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사실을 보았는데 그들이 혁명들과 전쟁들을 일으키며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양편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대중이 신세계 질서를 환영하도록 만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871년 알버트 파이크는 당시 일루미나티의 수장 주세페 마찌니에게 한 편지를 보냈다. 흥미롭게도 그 편지에는 신세계 질서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3대 세계대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가 러시아에서 황제의 권세를 없애고 러시아를 무신론 공산주의 요새로서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일루미나티 요원들에 의해 생겨나는 영국과 독일 제국 간의 분기가 이 전쟁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전쟁의 끝에 공산주의가 설립될 것이고 그것은 다른 정부들을 파괴하며 종교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이 영국 중심의 연합과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이 양 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운 전쟁이었고 그 결과로서 러시아의 왕권이 사라지고 무신론 공산주의 러시아가 생기게 됐음을 잘 알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들과 정치적 시온주의자들 사이의 분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한다. 이 전쟁은 나치즘을 파괴하고 정치적 시온주의가 충분한 힘을 얻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충분히 힘을 얻어 기독교 국가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마지막 사회적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할 때까지 자제되고 견제받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또한 파이크의 편지의 내용처럼 이루어졌다. 이 전쟁의 결과로서 시온주의는 힘을 얻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고 일본의 전쟁 활동의 결과로서 중국의 공산주의의 물결이 흘러들어가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 후 1945년 7월부터 8월까지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이 만나 회담을 한 결과로서 유럽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에 거저 주어진 바 되며 공산주의 러시아가 절대 권력으로 부상하도록 했다. 이 점에 대해 역사가들은 어떻게 상대적 약세였던 러시아가 그렇게 강성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유럽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에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사책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조직들의 활동을 연구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 포츠담에서 프리메이슨 지도자들이 만나 회담을 가진 결과 프리메이슨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교과서들이 알려주지 않는 자금의 출처에서 어둠의 세력 활동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안소니 서튼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 혁명은 언제나 독재 국가를 대항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빈곤층이 일으키는 즉흥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방의 교과서에서 당신은 혁명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월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전 일루미나티 요원 스발리의 증언에 의하면 일루미나티는 정치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은행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윌리엄 A. 해리먼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 해골단 회원 중 하나이다. 미국의 일루미나티는 마르크스주의의 러시아를 한편에 세우고 반대편에는 나치 독일을 세움으로 서로 대립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그들에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그저 결과만 중요할 뿐인데, 그들의 활동은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강력하여진 공산주의는 냉전의 공포로 온 세상을 떨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계획 속에서 달성할 일을 모두 달성하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슈퍼스타로 만들고서 말이다. 레이건과 교황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을까? 그것은 거룩한 동맹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였다. 공산주의 러시아는 목적을 달성하여 사라지며 적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붙었었던 교황에게 영웅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주었다. 중세기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한 청교도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그들을 핍박하던 적그리스도를 슈퍼스타 영웅으로서 맞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버트 파이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제3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 요원들이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권 지도자들 사이에 생성하는 분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한다. 전쟁은 이슬람권과 정치적 시온주의가 서로를 파괴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수준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니힐리스트들과 무신론자들을 풀어놓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가공할 만한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완전한 무신론과 야만성의 근원과 최고의 피비린내 나는 소란들의 영향들에서 오는 공포를 국가들이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소수의 세계 혁명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명 파괴자들과 기독교에 빠진 수많은 사람을 몰살시킬 것인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들은 방향을 잃은 채 이상을 찾아 헤맬 것이고 무엇에게 그들의 경배심을 주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때야 순수한 루시퍼 교리의 진정한 빛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일반적인 복구운동의 결과로서 기독교와 무신론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동시에 둘 다 정복당하고 제거당할 것이다. 알버트 파이크가 예고한 3대 세계대전 중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이슬람과 현대 시온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점점 더 고조되고 있으며
온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물질적, 도덕적, 영적, 경제적 파탄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또한 무신론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사탄을 지지하고 숭배하는 자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제3차 세계대전과 신세계 질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미국이 지금 트럼프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자유무역 질서를 이런 방식으로 뒤흔들었고요. 예. 여기에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이슬람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은 아예 입국을 못하게 하는. 네. 이 트럼프 패닉에 빠진 지구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계가. 아, 그렇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160만 명이 트럼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서명까지 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셀리 H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한 일입니다. 이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말라 이렇게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백악관이 뿔이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해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하하. 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 국장 대행도 조용히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무슬림 입국 금지 조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왜 네. 실행하지 않냐? 꼼지럭거리냐? 뭐 네. 쉽게 말하면. 미국 외교관 200여 명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백악관이 내놓은 반응도 똑같았어요.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싫으면 나가. 네. 참 무대뽀죠. 그러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첫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성명 내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예. 이게 신구 정권 간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들도 트럼프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뭐 아마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포드 뭐 공개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구글은 사내 집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반이민 쇼크로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혼조세로 지금 끝나버렸는데요. 2만 선이 지금 깨졌다는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가져온 이 충격,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진짜로 긴장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마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나라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 금지 이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설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요. 진짜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뭐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인 중심주의, 뭐 각종 뭐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예.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갈 줄 아무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마 대통령 캠페인 할 때나 저러겠지. 진짜 대통령 되면 저러겠어. 처벌하려고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였던 열흘 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니까 아 이젠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자유무역 탈퇴 다 해버릴 것 같고 예. 멕시코 국경 장벽도 진짜 설치할 것 같고. 이슬람 입국 금지에 이어서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도 조만간 할 것 같아.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까지 할 수도 있다. 네. 이젠 정말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이대로 간다면요. 정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매기겠다고 했던 공약도 지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럴 경우에 중국의 미국 수출액이 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긴장해야 한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명분이 아주 군색하다입니다. 명분이 군색하다고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7개국 사람들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입국하는 거를. 어느 나라예요? 7개국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금지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이면 금지인 거예요. 네. 그냥. 명분은 테러 방지다. 막 이런 거지만 이게 뭐 7개 나라 국민들만 테러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이들 국가 출신이 일으킨 테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게 통계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예. 9.11 테러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테러범들도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 레바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무슬림 국가들은 빠졌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7개국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정한 거냐? 예. 트럼프가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쏙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사업하는 국가들이 어디인데요? 뭐 골프장도 만들고 예, 가서 건물도 짓고 그랬던 사우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쏙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로? 그래요. 이걸 빼버린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더 황당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셋째 부인이자 영부인인 멜라니 트럼프. 이 사람은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옛 유고슬라비아. 네. 예. 2006년도에 귀화했는데 예. 모델 취업을 위해서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오죽하면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트럼프에다가 대놓고 이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무슬림을 적으로 돌릴 경우에는 반이민 정책이 오히려 테러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증오심을 더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내가 뭘 증오심이 어쨌는데 것 내가 같아요. 들어가지도 못해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가는 남의 집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트럼프 패닉 이제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재미 한인 불법 체류자가 2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 23만 명이나 됩니까? 네. 불법 체류자 추방 조치가 현실화되면 다 쫓겨날 처지가 되고요. 한인 유학생들도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서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예. 비자 연장을 하려면 면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서류로만 해도 됐던 거를.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심각하죠. 그렇죠. 한미 FTA 재협상도 아주 심각합니다. 예. 만약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도 함께 지정돼서 금융시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트럼프 패닉이 이제 시작됐다 이거일 겁니다. 남의 집 불구경 아니다. 여기 아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한 단계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1월 21일 취임식 후 이제 겨우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 최대 2건씩 지금까지 총 13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행정각서까지 포함하면 17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 TPP 탈퇴, 송유관 건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비밀 감옥 운영, 그리고 물고문 불활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슬림 7개 나라 국민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대선 유세할 때부터요. 네. 자기는 반이민 정책을 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 국방부에서 이슬람 테러 세력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뭐 당선 이후에는 그 공약 자체가 수정되거나 취소될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종교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입국 금지 대신에
몇몇 국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결국 반이민 정책을 강행했는데 게다가 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공화당 의원들과 아무런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30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의회와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령이 실제로 강행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의회와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 언제 처음 들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 나는 트럼프가 서명한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서 처음 들었다.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그래도 지금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공화당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이거는 내부에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끓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소속 맥케인 상원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행정명령이 대테러전에 있어서 스스로 저지른 자해가 될까 두렵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존 코닌 상원 의원 역시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상담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했고요. 예. 그리고 상원의 법사위 위원장 척 그레슬리 의원은 백악관이 우리와 논의를 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은 아닐 거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들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발을 예상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의회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한 법사위 소식통은 백악관이 법사위 일부 위원들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위원회의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관여했다고만 말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던 행태 같지 않나요? 그렇죠.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렇게 쏙닥쏙닥한 거죠. 짬짬이를 하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반이민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런 반발도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 네. 그리고 국무부 외교관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셀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 법적 방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법무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아하.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행을 즉각 해임하고 또 항명에 가담한 외교관들에게는 해직을 경고했습니다. 아하. 이 오바마 정권에서 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트럼프 정권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통과할 때까지 장관직을 대행 중이었는데요. 예. 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가 정의를 추구토록 하는 게 내 임무라며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게 이런 책임과 일치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굉장히 정말 법무장관이라면 이 정도의 소신과 용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일 때의 모습과 갑자기 비교가 확 되네요. 그 전 법무부 장관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예. 또 재외공관 외교관을 포함해서 국무부 직원 100여 명은 행정명령 반대 연판장을 회람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맞섰는데요. 예.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회람이 시작이 됐고요. 예. 워싱턴의 국무부 본부부터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등 중상위직 직원들까지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반대 채널이라고 불리는 메모 회람 서명 방식은
베트남전 때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예. 외교관들이 주요 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는 통로로 사용이 돼 왔습니다. 음흠. 이 반대 채널에 서명한 외교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영토에서 미국민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예이츠 대행 경질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 렉스데일 이민세관 집행국 국장도 해임됐는데요. 네, 인선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련의 항거에 대한 백악관의 조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날려버리는군요. 그러게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경질을 했다는 얘기를 거의 최근 들어서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이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주요 부처 수장 2명을 한밤중에 교체한 데 대해서 AFP 통신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중 특별검사 해임으로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사임을 촉발한 토요일 밤의 학살을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트위터를 통해서 한마디 했겠죠. 예. 민주당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내각 인선을 미루고 있다. 그들은 방해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이제 오바마의 법무장관도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일단 반이민 행정명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명령으로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 아프리카 7개국 국민들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예. 이 적용 대상만 약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데 뭐 이미 미국행 티켓을 끊은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항공사가 속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는 이들 나라의 입국자들이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 역시 12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정보를 7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신고한 본인이 맞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국가 보고 보증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국가가 있다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는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슬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7개 나라로 축소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 이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에만 이제 흥분을 하고 계신데 예. 그 내용이라든지 배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분명히 유세 기간에 무슬림 전체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특수한 7개 국가입니다. 이 한마디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찍었는데 이 찍은 7개 국가에 대해서도 왜 이 나라들이 찍혔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테러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러와 9.11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은데 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테러를 기획한 범죄를 수십 건 찾아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 테러를 기획한 용의자의 국적을 따져보면은 이번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국 출신 용의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언론은 7개국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미국을 상대로 기획한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예. 기소되기 전 사망한 161명 중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 7개국 출신 범죄자는 단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의 대상이 된 국가 중에서 시아파의 대표국이자 산유국인 이란을 제외하면 게다가 나머지는 모두 약소국이거든요. 예. 또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들 7개국에서 온 이민자 출신의 테러로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미국 안보 컨설팅 업체 수판그룹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자행한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가장 많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그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는 또 무슨 법안까지 가결이 됐냐면은 예. 희생자 유족이 사우디 정부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가결됐거든요. 그 정도로 가장 경계 대상은 사우디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까지 듣고 보면 힘없고 만만한 나라를 좀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죠. 오사마 빈 라덴도 예. 사우디 예. 유명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9.11 테러 주범 19명 중 18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출신이지만 이 세 나라는 7개국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들은 나름
부유한 나라들 아니에요? 강대국이죠. 아하, 예. 예.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 레바논 등 주요 이슬람 국가들이자 주요 테러 공격에 대한 연루 의혹이 제시된 나라들이 예. 트럼프의 행정명령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그의 사업상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아,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통령이 주판알을 튕기네. 네. 그 주판알 튕기다가 지금 절단난 나라가 여기 있는데 그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너무 그 북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예. 한미 그 동맹의 방위비 분담 비율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예. 예.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사실 부유국가기도 하고 좀 이슬람의 중진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본인들은 입국 금지 철퇴를 모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 언급을 피한 채 동향만 살피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의 지적대로 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저지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유럽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를 하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 그룹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국적의 무슬림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번 입국 금지 대상 국가 선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습니다. 아.